이서 자, 정치 이슈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새벽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검수완박,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를 했어요. 예. 굉장히 극렬하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모습. 어쨌든 화면에서는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 다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대로 드러나는 쇼 같은 거죠. 쇼 같은 건데 국민의힘도 사실 뭐 민주당도 더 중재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안건 소위 같은 데서 충분히 받아주기 위한 협의들을 했는데 그 협의하고 나서도 뭐 저렇게 사실 국민의힘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가야 될 이 건으로 인해서 가야 될 정치적 길이 있고 그 길을 택한 거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이 가야 되는 길이 있고 저는 그렇게 서로 선택한 결과다 그렇게 봅니다. 예, 조 교수님. 네, 안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고 이런 것들은 놔놓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는 그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도 시민들 속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있는 시선이 곱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야 모두가 같이 알아가지고 좀 더 합의에 이르는 기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두 분한테 팩트 체크를 하나 받고 싶은 게 지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권력자들이 수사를 안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받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 아니 한번 공수처 해주세요. 근데 공직자들은 공수처에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공수처라고 하는 실존하는 그냥 수사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 사실 눈 가리고 앙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 그냥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위에서 언론에서 그러고 다 그러면.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도 아닙니다. 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기 부끄러운 법안이에요. 민주당은 사실은 민주당 안에 검수완박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은 이거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은 그걸 관철시킨 부분이고 아직도 민주당 안에서는 그 중재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문제는 국회가 그걸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 원내대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대단한 파워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분명히 박병석 국회의장 있을 때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들 오케이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법안이 그러니까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가지고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그걸 갖고 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를 받고 이 사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의원총회까지 열은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대표가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결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서 조경훈 교수님. 그런데 어느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이 그걸 안 받아주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아마도 아까 우리가 공수처 이야기를 했든지 네네.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를테면은 뭐 공직자의 어떤 그 범죄의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선거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년간의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윤 정부가 다른 어떤 조처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방선거를 위한 프레임의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아니 근데 딴지 그는 그게 근데 국회의원이 특히 권성동 의원이 이런 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나면 그거 결국은 경찰이 조사하게 만드는 법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 민주당이 그러면 부칙에다가 1년 6개월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유예하는 걸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당연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사실 안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게 결렬이 된 거고
그러면은 근데 민주당은 그거 공직선거법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그것처럼 꼼수처럼 보일까봐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6개월짜리 시한부로 가는 연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가 문제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옵니다. 중재안 오히려 그때 했던 중재안보다 더 나아가서까지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안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는 이건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를 묻고 싶은 그러니까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엎어졌다는 게 그게 좀 걸려서 국회에서 어쨌든 의견을 냈고 합의까지 갔다는 그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이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이야기하는 게 내각제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정당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해가지고는 내각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내각제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고 이제 솔직히 뭐 방송에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얘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기가 좀 마뜩찮아서 지금 제가 계속 망설이고 있는 건데 네네. 어쨌든 현재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거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유보 사항들이 있고 또 어떤 한시적인 연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합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나가는 거는 지방선거를 위한 프레임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한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런 프레임을 뭐 국회의원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무 안 싸웠어요 그동안. 국회의원 하나는 독립기관입니다. 네. 국회의원 네. 110명의 독립기관과 하나의 독립기관이 싸워서 하나의 독립기관을 완성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과 절차가 무시된 부분이 있다 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할 정도로 어쨌든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법안으로 얘기를 할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담을 보면은 조금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고 이렇게 분리되는 거에 있어서 검수완박에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뭐 헌법에 같이 뭐 준수하고 뭐 여기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 봐서는 조금 반대하는 분위기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 그런 뉘앙스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합의했던 것이 뒤집어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 주쯤 뒤에 다음 방송에서 네네. 조금 더 드러나는 걸 보면서 그렇죠. 검수완박 얘기를 하면 좀 더 그러니까 잘할 지금까지 수 있지 조경 않을까. 교수님의 그 논리를 좀 연장한다면 정말 지방선거의 큰 그림이다. 예, 네, 이게 네, 대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서 그냥 대치하는데 그 공식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대치하는 모습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편 쪽에서 뭔가가 있는데 정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걸 감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저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명확하게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검수완박까지 일관되게 저는 해왔다라고 봐요. 네. 그것도 속도 조절을 해오면서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경우에는 당론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찬성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도 후보 시절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에 대한 검수완박은 물론 반대를 좀 하셨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입장을 바꾼 게 누군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인사청문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싸울 일이 있어가지고 인사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로 뭐 연기가 됐고 그때 되면 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분은 지난주에 그 자녀 부정 입시 의혹 플러스 이제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거기다 의대 입학 후에 이제 아버지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특정 병동에 2명만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했다. 뭐 하여튼 그리고 임대소득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월 2,3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노란우산 공제회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99만 원 세금을 아꼈다. 하여튼 거기다 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예. 온 가족이 뭐 부인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이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조국 이야기를 하고 조민 참 안타까운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보면은 이 소위 힘 있고 권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만연해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 슈퍼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려왔던 걸 보면은 한덕수 총리도 보면은 뭐 몇 번 일하고 나서는 20억이라고 하는 네, 돈이 네, 생기고 네. 하는 거는 우리와 다른 종류의 그 인류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씁쓸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간단하게 말할 필요 없다. 그냥 할 말이 없다. 그냥 조국의 경우와 딱 비교해 보시라. 그냥 그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똑같은 하시는데 잣대 아니라도 저는 한 10분의 1의 잣대만 들어줬으면 좋긴 하겠어요. 아니 법이 있는데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아니 근데
이번을 계기로 사실은 뭐 그동안 어떤 인사청문회 때도 다 걸릴 게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학생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교 문제 같은 네. 경우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의대부터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또 서울대 상황은 어렵겠지만 네, 서울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가 어떤 부모나 아니면 동료들의 연구에 참여해가지고 그죠? 공저자 거기에서 또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예. 것들이 있는데 와 참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썩었는지. 그러니까 교수님 두 분은 교수 생활을 네, 하시니까 네. 주위에서 그런 좀 뉘앙스를 아니 보였던 그런 교수-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위에서 네네. 주위에 뭐 저 지방대학에서 뭐 아니 동의대에서도 있었죠, 있었죠. 아니요. 있는데. 저희들은 나오고. 아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편입학 때도 그렇고 저는 교수 사회에서는 지금은 적어도 뭐 몰라 20년 전이나 뭐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입시 문제만큼은 우리가 전혀 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저는 약간 그런 게 인식을 다 있습니다. 가지고 인식이 있고요. 있습니다. 네, 이건 그건 형사법이 있기 명확합니다. 때문에. 그럼 한 가지 더 네. 여쭤볼게요. 예.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 롯데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활동을 했어요. 네, 네. 총장 당시에. 네. 그리고 며칠 후에 받았대요 보니까. 네. 사회 이사에 대한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네.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엄하거든요. 완전 징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셀프 인상을 주게끔 3일 뒤인가 예. 이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사장이 관여할 일은 제가 대학사에 있어 보면 아니고 총장이 거의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보면서 아우 정말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떠났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앞으로 국정의 기본 기조를 공정과 상식과 실용으로 정했어요. 중간에 있는 상식, 나 그거 왜 넣는지는 저는 굉장히 의아하지만 그 상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네. 상식의 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니, 공정은요. 예. 공정 상식 중요하죠. 네네. 다음은 이제 대통령 관저 지금 뭐 여러 군데로 바뀌었다가 이제 결국은 네, 외교부 장관 장관. 공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리모델링 마칠 때까지 한 달 정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외교부 장관 공관이 거의 궁궐이던데요. 네. 나도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또 적다고 네. 그러던데. 아, 작다고? 적다고 또 그러시고. 아 진짜 나는 전체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지금 뭐 대통령이 충분히 자기 지금까지 청와대에 내두고 해도 될 만큼 물론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갖다가 하고 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그런 어떤 파티 장소도 네. 있고 해야 되겠지만은 첫째는 그거가 굉장히 놀랬고요. 규모가. 근데 뭐 하여튼 일단 그 얘기부터 드리고. 저는 그거 하기 전에 대통령 부인들 칠분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탐사 조사하고 그런 게 언론에 비춰지고 하는 모습들은 정말 처음 볼 수밖에 없는 광경이기도 네. 하고 저는 그 공간에 가서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통일동 사무실로 갑니까? 어디 국방부로 그 출퇴근할 일단은 때 이제 서초동 자택에서 한 달간은 네. 출퇴근하고 나중에 이제 외교부 그 공관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도 저는 계속 그거는 이제 항구적으로 5년 내내 항구적으로 생기는 일들인데 네. 그 번잡스러움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은 좀 됩니다. 당장 그거부터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신라호텔 영빈관을 빌려서 만찬을 한다고 하거든요. 취임식 날. 네. 그런데 왜 영빈관 나도 그렇게 하느냐. 근데 어쨌든 본인은 청와대 개방 자기가 딱 그날 무조건 당일에 하겠다라고 네, 했기 네.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렇게 무리하게 좀 추진해 나간다. 이런 비판에서는 조금 좀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그것뿐만 아니고 네. 병사 월급 200만 원 주는 문제도 지금 실제로 실무자들은 골머리가 썩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는 건데 그냥 그건 당선자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당선자는 뭐 그냥 1도 없습니다. 그냥 200만 원 주라 하면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너무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검찰의 그 상명하복식 문화에 꽉 들어 사시는 분이죠. 그 네네. 스타일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2024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도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좋게 이야기를 하면 네. 이제 어쨌든 뭐 하나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꽂혀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네. 국민에게 약속한 거는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 유복하게 하고 경제를 살리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해줄 걸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취임 전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제발 그렇게 좋겠어요. 해주시면 네, 네. 참 좋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 이제 쭉 독식을 해왔지 이제 자본 민선 7기 또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떻게 좀 뭔가 한 정당에 딱 몰아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또 다른 당도 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가능성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산은 근데 또 중대선거구제 그 시범 확장 사업에서 조금 제외되어 있는 네네. 걸로 같아서 네네. 부산에서는 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겠다. 여전히 여기는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로 갈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있을 때만 해도 그나마 국민의당에도 조금 그런 가능성들을 걸 수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합당되고 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좀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부산에도 저는 좀 중대선거구제가 좀 확대 시행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힘들죠. 시기적으로도 네. 힘들고 그리고 제3당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을 네. 걸로 보고. 왜냐하면 기초단체장 선거만 해도 소선거구제예요. 어떻게 보면 한 명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들리는데 특히 네네. 국민의힘 부산시당 입장에서는 컷오프가 상당히 많이 됐고요. 또 네네. 이 컷오프 된 분들이 이제 불복하고 탈당하고 무소속 나오겠다 뭐 선언도 하고 뭔가 불협화음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일단 저는 좀 특이한 게 생활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게 두 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워낙 잘해왔기 때문에 현 민주당 구청장이긴 하지만은 재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힘이 당연히 될 거다라고 본 한 서너 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컷오프의 과정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오랜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은 옛날에 근데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 때 여기 공천 주는 스타일을 보면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독식하던 시대에는 50% 공천 물갈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항상 네. 50% 물갈이 하는 그 습성에 젖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땐 그 뒤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사실 그 50% 공천 물갈이의 법칙을 그대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약간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옛날 모습을 좀 보는 그런 기시감 같은 게 좀 든다. 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선 끝난 다음에는 지금 구청장 자리가 16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군수까지 네네. 합쳐가지고 네. 그중에 이제 뭐 거의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뭐 한두 개밖에 안 가고 나머지는 다 국민의힘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적어도 한 5-6개 정도는 다른 그렇게나 많이 생각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2개 정도는 생활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호응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무소속 출마가 한 3군데 정도가 지금 하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독식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하는 저는 겁니다. 부산 정치에 좀 어떻게 보면 싱싱함, 프레시함 이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정말 기초 단위. 근데 저 광역단체장 선거하고 일렬로 세우는 줄투표는 아니지 않냐. 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정치 경쟁이 좀 활발한 충청권 이북에 가보면 그렇게 분할해서 네. 투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그만큼 유권자들의 좀 현명함이 좀 더 돋보이는 선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근데, 부산에서도 예. 좀 그런 걸 보이죠. 옥석을 가려서 좀 없는 그런 저는 고민들을 좀 유권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16개 생각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5개 정도가 민주당이 차지했다라고 할 경우에 저는 상대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구청장이나 군수들을 놓고서 국힘이 하고 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민주당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떤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갖는 게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청년도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는 네.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이런 거 이번에 공천하고 결국은 나면 뭐, 없잖아요. 네, 없죠, 그래서 없죠. 이런 거를 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여론을 만들어서
부산에 뭐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학생들도 많고 정치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무적으로 좀 몇 명 이상은 몇 퍼센트 이상 공천하면 이런 거는 좀 안 될까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서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게 살아 있어 가지고 정당이 학교 내지는 보육원에 구실을 하거든요. 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자기 정치인을 길러내는데 우리는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그냥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할 뿐이지 그게 어떤 뿌리를 가지고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좋은 정치인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민주당도 청년 비례나 아니면 청년 아주 젊은 사람들 전면에 내세우고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저는 그런 게 좀 국민의힘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이래서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네. 좀 상징적으로라도 서로가 약화해서 뭔가를 뒤집어야 되는 그런 역전이 필요한 그런 장소들은 좀 선택적으로 한 군데씩 다 양당이 좀 정해서 청년들한테 좀 붙여보는 기회를 줘본다든지 거죠. 이런 붙여보는 실험들을 좀 거죠. 과감하게 좀 했으면 부산이 좀 뭔가 네. 역동성이 조금 더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거기 합니다. 지금 그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렇지만 그런 데로 전략 공천을 해줄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욕심을 좀 버리자. 근데 주변에 근데 왜 나연이 돼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건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기회가 맞아요. 없는 거죠. 네. 아 이거 교육감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 후보도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네. 했고 네. 또 하윤수 후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에 이 두 분은 초대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뭐 어제 그저께 밤부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더니 오늘은 또 날씨가 좋다고 날씨가 좋은